코스피가 5,800을 넘어섰습니다. 연초만 해도 4,300이었던 지수가 두 달도 안 돼 1,500포인트를 날려버렸죠. 이 속도 느껴지시나요? 33 영업일 중 28일이 올랐습니다. 열흘 중 9번은 오른 셈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이 기분이 기쁨인지 공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고산지대에 올라서면 공기가 희박해지거든요. 숨은 가쁜데 풍경은 황홀하죠. 지금 코스피가 딱 그 상태입니다. 연말엔 1만이다. 1만 4천도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시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야, 코스피 오늘도 올랐어? 근데 이 질문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안 오른 날을 찾는 게 더 빠르거든요. 올해 들어 33 영업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던 날이 단 5일 뿐이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상승 확률이 약 85%입니다. 나스닥도, 니케이도, 대만 증시도 코스피 앞에서는 그냥 조연이었죠. 그런데 이 숫자가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상승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직장인 이 과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연초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매수를 밀었는데 두 달 사이에 지수가 35% 올라버린 겁니다. 뒤늦게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배가 아프고 이게 바로 포모 FOMO입니다. 나만 소외되는 공포죠. 이 감정이 지금 시장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쌓이면 사람들은 결국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 챕터에서 수치로 나타납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삽니다. 말로만 들으면 무모해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선 그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올해 초 16조 원이었던 신용공여 잔액이 두 달 만에 32조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두 달 만에 16조가 불어난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증권사에서 빌린 겁니다. 매일 오르는 시장을 보면서 조금만 더 당기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대출 한도가 소진돼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돈 빌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창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주식을 시작한 박 사장님 같은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차피 오를 텐데 조금 당겼으면 어때라는 생각. 지금 시장에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이 1918조입니다. 사실상 2000조 시대가 코앞인 거죠.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한번 꺾이면 반대 매매라는 부메랑이 됩니다. 시장이 내 편일 때는 영웅이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먼저 떠밀리는 게 비투입니다. 이 판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주식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종목을 고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증권사입니다.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빌리고 난리를 치는 동안 증권사는 그 모든 행위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가져갑니다. 카지노로 치면 딜러인 거죠.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판이 돌아가는 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올해 증권주 ETF가 연초 대비 100% 올랐습니다. 웬만한 개별 종목 수익률이 무색할 정도죠.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수료 수익이 뛰었고 신용공여 32조 덕분에 이자 수익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에 넣어두고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돈이 100조라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는 이 돈을 굴려서도 수익을 냅니다.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겁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사람들이 몰릴수록 증권사의 금고는 조용히 두꺼워집니다. 지금 이 축제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제 조금 보이시죠? 증권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이 724%입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24%입니다. 1년 전에 이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면 지금 손에 쥔 돈이 8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은 40조 원을 돌파하며 금융사 중 시총 4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대형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미래에셋은 진작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뉴욕, 홍콩, 싱가포르에 법인을 심어뒀고 그 결실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과거 5천억 원 수준에서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미래에셋을 단순한 증권사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 전문 그룹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각이 바뀌는 순간 주가에 붙는 멀티플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게 724%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현주 회장이 지금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페이스X에 약 4천억 원, 그리고 머스크의 AI 회사 xAI에도 투자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죠. 증권사가 왜 로켓 회사에 돈을 넣냐고요. 근데 지금은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미래에셋이 얻은 평가 이익이 조 단위로 추정됩니다. 4천억을 넣었는데 그 이상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박현주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2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8조입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죠.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미래에 베팅하고 시장이 따라올 때까지 버티는 방식입니다. AI와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 변곡점에서 박현주 회장은 지금 가장 공격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문법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만 전자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된 거죠.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95만 원대입니다. 100만 닉스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거리에 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숫자들을 입에 올리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증권사들이 공식 목표가로 삼성전자 24만 원, 하이닉스 14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2달 만에 40% 이상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이익을 이제는 단 한 분기 만에 벌어야 한다는 기대치가 시장에 깔린 겁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AI 열풍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간 실적 발표 때나 나올 법한 숫자들이 분기마다 갱신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섹터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커지면 경고도 함께 커집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HBM 수익이 어느 순간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긴 겁니다. 총수가 직접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간격으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2배 뛰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전망치가 2배가 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제대로 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HBM 마진은 약 60%입니다. 높아 보이죠? 근데 일반 칩 마진은 오히려 80%가 넘습니다.
모두가 HBM에 열광하는데 정작 수익률은 일반 칩이 더 높은 기이한 상황인 겁니다. 수급이 왜곡되면 가격도 왜곡됩니다. 지금 이 시장은 기술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수급의 싸움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고는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립니다. 정점에 선 사람이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도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에 키옥시아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죠. 근데 원래 이름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도시바 반도체입니다.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이 700%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과거 이 회사에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도 꽤 과감한 베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 그 지분의 평가 이익이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4조를 넣었더니 10조가 넘는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럼 도시바는 왜 이 회사를 팔아야 했을까요? 원전 때문입니다. 도시바는 미국 원전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던 반도체 사업부를 통째로 팔아야 했습니다. 세계 최초 낸드 플래시 개발사가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을 남의 일로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전략적 판단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도시바는 너무 선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한 번의 베팅이 수십 년의 기술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상승장에서도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사는 건 그나마 쉽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실적을 따지고 타이밍을 재면 됩니다. 근데 파는 건 다릅니다. 매도는 숫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공포가 뒤엉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렇게 말하죠.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3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을 샀는데 40%가 올랐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배 가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주가는 거기서 꺾였고 결국 본전 근처에서 겨우 팔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매도 실패입니다. 욕심이 수익을 갉아먹은 겁니다. 차트로 보면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어깨 구간에서 파는 사람이 가장 고수입니다. 머리, 즉 최고점에서 파는 건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서 팔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어깨도 놓친다는 겁니다. 최고점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를 때 파면 아깝고 내릴 때 팔면 억울한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매도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 없이는 수익을 끝까지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트 패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우리말로 하면 머리와 어깨 패턴입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이 패턴에 당한 투자자가 전 세계에 수천만 명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주가가 오르다가 봉우리를 하나 만들고 더 높은 봉우리를 만들고 다시 낮은 봉우리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양쪽 어깨와 가운데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 패턴이 나타나면 하락 신호로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모양을 보자마자 겁을 먹고 팝니다. 근데 시장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반등합니다. 이걸 페이크, 속임수 반등이라고 합니다. 겁먹고 팔았던 사람들이 아직 안 꺾였구나 하고 다시 삽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하필 고점입니다. 결국 더 높은 자리에서 다시 물리는 겁니다. 넥라인, 즉 두 어깨를 잇는 기준선이 무너지는 순간엔 대규모 손절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멘탈도 같이 무너지죠. 그 사이 시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갈 길을 갑니다. 차트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동안 정작 본질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패턴은 참고일 뿐 신앙이 되는 순간 함정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는 여전히 강합니다. 상승의 동력이 꺾였다는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의 본질은 결국 기업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입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와 금융주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되 본인만의 대응 구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얼마가 되면 일부 팔겠다. 얼마가 빠지면 손절하겠다. 그 기준선을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냉정하게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식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된 겁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여유를 잃지 마세요.